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대한민국 경제기적의 상징적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포스코와 삼성전자의 심상찮은 현주소를 살펴보는 권순할 칼럼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를 과거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잇따라 패싱하고 있는 외교 참사 현실과 8월 22일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던 한동훈이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당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스코와 삼성전자의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세계 모든 신생국 중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갖는 나라입니다. 식민지 경험과 남북 분단, 전쟁의 폐허를 모두 경험하고도 세계 최저 수준의 극빈국에서 선진국 수준의 경제대국으로 뛰어오른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경제도약을 두고 한강의 기적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물론 독일에도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이란 말도 있지만 독일은 애당초 세계 유수의 경제대국이었기 때문에 같은 기적이라도 한국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대한민국 경제기적을 가능케 한 핵심 주역은 누가 뭐라 해도 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해안과 통찰력, 추진력과 함께 신흥국 국가 원수 중 보기 드문 청렴성을 겸비했던 박정희라는 걸출한 국가 지도자입니다. 이와 함께 삼성의 이병철, 현대 정주영, LG의 구인회, 포항제철 즉 현재 포스코의 박태준 등으로 대표되는 뛰어난 기업인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부 좌익 세력은 박정희나 주요 기업인들이 없었더라도 한국인의 자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비약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 살고 있는 휴전선 이북의 북한은 왜 저런 인간이하에 참혹한 생활을 하는 생지옥으로 전락했는지 한번 설득력 있게 그런 사람들이 대답해 보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기적의 역사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역할은 빼놓을 수 없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거의 모든 기업이 물론 다 소중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포스코와 삼성전자는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상징성이 대단히 큰 대기업입니다. 포스코는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 즉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기업이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한국이 중진국에서 다시 준선진국으로 뛰어오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런 한국의 급성장을 국제사회에서 가장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현대 경제사와 기업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포스코와 삼성전자가 최근 동시에 흔들리는 듯한 조짐을 보이는 것은 심상치 않습니다. 불길한 조짐마저 엿보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경제발전에 나선 지난 196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국가발전을 이루어던 이 나라가 이제 성장은커녕 정체 단계도 넘어서서 반대로 국가적 쇠퇴로 들어서는 우울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과거 많은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국민적 자긍심을 안겨줬던 영일만 신화의 주인공 포스코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제철은 경부고속도로와 함께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양대 국가적 성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도전을 잘 극복하면서 글로벌 철강업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굳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포스코 현주소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저비용 메리트를 앞세운 중국 철강업계의 거센 추격에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 미국 관세 영향 등이 겹치면서 전례가 드물 정도의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전반적인 조직 문화 역시 임직원들이 힘을 합쳐 파죽지세의 기세로 달리고 역경을 헤쳐나가던 과거 황금 시절의 분위기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권업계 분석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6,468억 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1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매출은 18조 526억 원으로 2.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철강 경기가 급냉하면서 포스코는 얼마 전 포항제철소의 1제강 공장과 1선제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반면 한때 포스코보다 한 수 아래로 여겨지기도 했던 일본의 일본제철은 최근 미국의 US 스틸을 인수하는 등 오히려 덩치를 키우면서 포스코와의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해외 법인들의 채산성도 잇따라 나빠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최근 중국 내 작은 포스코라고도 불렸던 연산 110만 톤 규모의 중국의 장강 포항 불수강 제철소를 중국 철강회사인 칭산그룹에 4천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등 해외 저수익 사업 정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손실을 본 걸로 보입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업계의 위기는 영일만 신화의 산실이자 대한민국 철강 중심 도시인 경북 포항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지역 제조 부가가치의 70% 이상이 철강 사업에서 창출되는 포항시의 인구는 1995년 포항시와 영일군 통합 이후 처음으로 올해 6월 말 49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포항 남구와 울릉군이 지역구인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포항은 철강산업의 심장이자 대한민국 제조업의 토대다. 그런데 대한민국 철강산업은 사상 초유의 위기에 처했다면서 정부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철강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과 철강산업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며 포항의 시민단체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철강산업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스코로 상징되는 한국 철강산업의 위기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난해 3월 포스코 회장에 취임한 장윤화 회장은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엘리트입니다. 그는 포스코에서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뒤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장 회장은 이런저런 무리를 빚었던 최정우 전 회장 등 몇몇 전직 CEO들보다는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안팎에서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폭풍을 헤쳐나갈 역량이 있는지는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포스코 사정이 이렇다면 한국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우리 경제에서 개별 기업으로는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삼성전자 현주소는 또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는 한때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일본의 소니까지 추월하는 쾌거를 이뤘지만 이제는 언제 그런 좋은 시절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엔비디아나 애플, 대만의 TSMC에 밀리는 것은 물론이고 올 1분기 반도체 D램 시장 점유율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도 밀렸습니다.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잠정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 영업이익 10조 4,400억 원보다 55.9%나 격감한 4조 6천억 원이었고 매출은 0.09% 감소한 74조 원이었습니다. 대만 시장조사기관 트랜스포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세계 폴 더블폰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45.2%에서 올해 35.4%로 약 1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삼성전자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삼성전자 내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병철 이건희 회장 시절에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분위기는 찾기 어렵고 관료적이고 자기보신적인 분위기가 확산됐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자행된 이재용 회장에 대한 무리한 수사는 최근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일단락됐지만 그동안 삼성 총수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경영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쳤는지는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나라 경제가 잘 되고 국민이 잘 살려면 무엇보다도 기업, 그것도 세금 퍼붓는 하마가 되기 십상인 공기업보다는 민간기업들이 잘 돼야 합니다. 결국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국가 채무를 갑자기 급증시키며 국민들에게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일회성 돈을 뿌려대거나 당연히 갚아야 할 빚을 탕감하는 포퓰리즘 정책은 우선은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은 나라 경제를 곳곳에서 왜곡시키고 국민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국가 위상을 앞으로도 글로벌 무대에서 유지하고 수많은 한국인들의 헌신과 희생에 힘입어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놓은 대한민국 여권, 즉 대한민국 패스포트의 값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기업하려는 마음을 북돋기는커녕 그나마 남아있던 작은 의욕마저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강성좌익 세력의 폭주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두드러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한국의 기업들, 특히 한국경제기적의 상징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와 삼성전자는 과연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솔직히 지금 이 현실에서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대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마저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그야말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 이재명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거의 존재감이 희미합니다. 이재명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패싱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그와 관련된 아주 걱정스러운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재무통상수장 간 2+2 협의가 연기됐습니다. 미국에서 갑자기 연기 통보를 했기 때문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항까지 갔다가 출국 직전에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지 못하고 한국에 머물러야 되는 정말 전례를 찾기 어려운 참사, 그런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미국과 예정되었던 7월 25일에 2+2 협상이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다만 베센트 장관의 구체적인 사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2+2 협의 일정 연기를 한국 시간으로 24일 오전 9시,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8시쯤 이메일로 통보받았다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이 시간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미국 출국을 위해서 이미 인천공항에 가 있던 시점이었고 구 부총리의 출국을 1시간쯤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가 공식 일정을 위해서 출국하려다가 1시간쯤 전에 상대방 국가로부터 일방적 통지를 받고 출국하지 못한 케이스가 과거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이런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당초 한국과 미국 정부는 8월 1일에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7월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2+2 통상협의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구윤철 부총리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2명이,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즉 USTR 대표 등 2명이 참석하기로 해서 2+2 협의라고 부릅니다. 한국 시간으로 25일 저녁부터 26일 새벽까지 열릴 회담을 위해 구 부총리는 24일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출국을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나흘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지 못하고 귀국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MBN은 외교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위성락 실장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지 못했다면서 만남이 불발된 이유에 대해서는 루비오 측에서 거절한 걸로 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위성락 측에서는 또 뭐 딴 소리 해명을 하고 있지만 NBA는 루비오 측에서 거절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위성락은 전에도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을 다녀왔는데 그때도 제대로 된 중요한 인사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20일 다시 미국을 방문해서 루비오 국무장관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출국했는데 이번에도 미국에 가서 사실상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은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패싱하는 그런 조짐이 곳곳에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과 관련해서 또 눈여겨봐야 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단히 가까운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가 최근 X, 과거에 트위터에 남긴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고든 창은 최근 그의 X 계정을 통해서 Stop the Steal, Remove the Thief, 리제명,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훔치는 걸 멈춰라, 도둑을 제거하라, 이재명, 이런 뜻이 됩니다. Stop the Steal이란 표현은 원래 2020년 미국 대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취지로 내걸었던 구호입니다. 도둑질을 멈춰라, 도둑맞은 선거를 되찾자라는 함의로 쓰이면서 선거 부정 등 핵심 이슈와 때때로 연결되어 왔습니다. 고든 창이 이 Stop the Steal이라는 구호에 이어 Remove the Thief, 리제명, 즉 도둑을 제거하라, 이재명이라고 직설적으로 쓴 대목은 이재명을 향해서 노골적인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정치적으로 퇴진 압력을 가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을 제거하라, 권좌에서 내리게 하라는 것은 정치적 메시지로 선거 결과 혹은 현 정권의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징적 구호입니다. 고든 창의 Stop the Steal, Remove the Thief, 리제명이란 미국식 부정선거 프레임을 한국의 정치 현안에 대입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퇴진 압박을 가하는 그런 정치적 슬로건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한국의 이재명 정부에 대해 잇따라 패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한동훈이 8월 22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출마할지 안 할지 여러 가지 정치적 저울질을 하다가 결국은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서 불출마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면서 대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동료 시민들, 당원들과 함께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은 또 우리 당을 진짜 보수의 정신으로부터 이탈시켜 극우로 포획하려는 세력들과는 단호히 싸우겠다면서 혁신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과감히 치우고 퇴행 세력들이 극우의 스크럼을 짠다면 우리는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어 전진해야 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한동훈이 당을 떠나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을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한국의 자유보수정당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많은 한국의 애국 시민들은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한동훈은 분명히 알아두길 바랍니다. 한동훈이 이처럼 불출마를 선택한 것은 탄핵에 반대하는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의 지지세가 탄핵 찬성 세력보다 훨씬 큰 데다가 탄핵 찬성 세력 중에도 조경태와 안철수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등 자신이 나서봐야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이 앞으로 정치적 재기를 노린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제2의 유승민이 돼서 정치적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